자, 이번엔 네 번째 강의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최신 어떤 법원의 판결, 그 다음에 결정 사례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제 4강입니다. 이거는 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개정되고 나서 특히 2017년에 나온 법원들의 세무와 관련한 판결,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은 결정 사례라고 부르거든요. 사례. 그 다음에 국세청의 여러분들 질의에 대한 유권 해석. 이게 이제 꽤 여러 개가 나와서 이걸 첫 번째입니다. 이걸 좀 여러 번 잘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신 법인세 관련 판결 결정 사례 해석입니다. 자, 역시 이제 이런 프린트물을 출력을 하셨고요, 여러분요. 프린트물을 출력하셨고요. 자, 가요. 자, 1번.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이건 세법이 아니라 외감법인데요. 작년에 사실 했던 건데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상장법인과 전년도의 자산총액이 1,000억 원이 이상인 법인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건 다는 아니고요. 상장법인과 자산이 1,000억 원이 넘어가는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은 말이죠. 이제 자, 2018년이에요. 2018년에 연초에 이제 재무제표를 마감을 하죠. 작성하죠. 재무팀이. 그럼 이제 순서를요. 회계감사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마감하면 일단 이사회에서 재무팀이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를 이거를 이사회가 승인해서 그다음에 이걸 바로 증권선물위원회에다 제출해야 돼요. 요 조항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이 말은 회계감사 받기 전에 재무제표를 미리 내고 회계감사 후에 거를 내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회계감사 때 어떤 것들이 지적되고라는 게 나오죠. 이 규정의 본질은요, 이거예요. 재무제표를 만들 때 뭐라는 거죠? 회계사들에게 뭐예요? 그죠? 작성을 의뢰하지 말아라. 회사 스스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회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승인 받은 다음에 잘 아시잖아요. 주총 6주 전에 외부 감사와 내부 감사한테 재무제표를 주고요. 회계사들은 주총 2주 전에, 미안해요. 1주인데 2주라 그랬어요. 1주 전에 주고요. 내부 감사는 주총 2주 전에 재무제표를 감사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걸 주총을 통하고 다시 이렇게 우리가 전자공시라는 개념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시면 재무제표를 마감해서 이사회 결의를 득하고요. 그 다음에 내고요. 증권선물위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실 게 뭐예요? 주총 6주 전에 이제 회계사한테 주면 회계감사를 받으면 요게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요 사이에 당연하게 뭐예요? 또 이사회를 하죠. 왜? 요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재무제표가 변했잖아요. 재무제표가 변동됐으니까 그 변동된 내용을 또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는 실제로는 2번 일어나는 거예요. 2번. 그런 식의 절차에서 지금 요거를 안 내면 굉장히 앞으로는 이제 좀 중징계를 하겠다라 그러네요. 금감원에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꼭 여러분 스스로 재무제표를 마감하고 이사회를 해서 증권선물위원회 감사받기 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이 정도 꼭 이해하시고요. 2번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해외 영업소 설치 현황표 미제출 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을 만드는 거예요. 해외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을 만들면 그러니까 해외 이런 현지 법인의 그죠? 재무 상황표라는 걸 내셔야 돼요.
재무상황표가 그러니까 요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떻고 손익계산서가 어떻고 요걸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3월 달에 결산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내는데 요것들을 안 냈을 때 과태료가 기본적으로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붙거든요. 과태료가 붙어. 이건 안 내시면 붙어요. 다만 이 지점에 대해서는 또 요 재무상황표 말고 해외 영업소 설치 현황표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설치 그 현황표 그걸 안 낸 거는 과태료가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나온 거예요. 이건요. 이거 조심해 주세요. 요건 아니다. 다만 이 재무상황표를 안 내면 요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게 꽤 많이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볼게요. 우리나라 한국 법인이 베트남에 B라는 법인을 현지 법인을 이게 보통 이 현지 법인은 10% 이상의 주식을 말하고 1억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해외 현지 법인이 해외에 또 다른 회사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라고 불러요. 요 둘이 해외에 있어요.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데 이럴 때 해외 현지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이 취득한 현지 법인이 해외에 또 다른 종속기업을 갖고 있을 때 요 C도 내셔야 돼요. C도. 이 C 안 내서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C도 손자 회사들도 꼭 내셔야 된다. 잊으시면 안 되겠네요. 그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대주주는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주식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며 무의결권 주식수에 주식수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요. 이건 특히요, 뭐 상장이나 뭐 비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장도 비상장도. 자, 원래 상장은 소액주주는 아니잖아요. 소액주주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죠? 여기는 대주주부터 양도세 대상이 되고요. 비상장이 그렇죠? 대주주, 소액주주가 다 돼요. 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낸다라는 여러분 이 조문에서 상장은 항상 1% 이상입니다. 1% 이상의 보유 주식의 시가가 얼마라는 그 조항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가 안 되더라도 보유 시가가 얼마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 다만 이랬을 때 1%다 좋은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라는 뭐 세율을 뭐 20%, 30% 냅니다만 문제는 비상장도요. 비상장은 대주주일 때는 양도세가 20%고요. 소액주주일 때는 10%예요. 10%예요. 그러면 이런 양도소득세 대상이 일단 비상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율 자체가 다르고요. 상장일 때는 비소액주주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주주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대주주를 따질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그렇죠. 본인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들의 그거와 그의 친족 주식을 합한다. 친족 주식을 합해서 요거를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사례, 지금 여기에 이 조세심판원이잖아요. 이 사례는 뭐냐면, 이 사례는 이 갑이라는 분이 딸이 있어요. 딸이 있으니까 사위가 있어요. 사위가 있고요. 또 이 사위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 주식과 친족이라는 건요, 여러분요, 뭐예요? 친족은 육촌 이내 혈족과 배우자와, 그죠? 사촌 이내의 인척이에요. 육촌은 혈족이고 사촌이 인척이에요. 아이고야, 인척이에요, 여러분요. 인척. 자, 그러면은 여기서요. 이렇게 따질 때 이제 혈족은 뭐예요? 뭐 1촌부터 6촌이니까 엄마 아빠 쪽으로 그렇죠? 이쪽 다 돼요. 이 인척이 바로 인척이 혈족의 배우자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또
배우자의 혈족을 말하고, 그러니까 인척은 원래 이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인데 그게 사촌까지만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딸은 당연히 여기 걸렸고요. 이 혈족의 배우자인 사위는 인척에 걸려요. 인척에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위의 아버지, 이쪽은 서로 사돈이죠. 사돈이죠. 이쪽은 안 걸려요. 이쪽은 안 걸리잖아요. 만나볼게요. 그죠? 이런 게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러니까 요렇게 따져보니까 여기서 요 지분을 따지니까 1%가 안 넘었는데 지금 이 사례는요. 이쪽을 보니까 사위 입장에서 보니까 보세요. 자기의 아버지잖아요. 당연히 육촌이죠. 맞고요. 배우자잖아요. 맞죠? 그리고 배우자의 아버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니까. 저기 사촌인의 인척이죠? 배우자의 혈족이니까. 그럼 요렇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재밌지 않으세요? 요렇게 따지니까, 요 사위 입장에서 따지니까, 그렇죠? 사위 입장에서 따지니까, 이렇게 합산되니까, 이쪽에서 저기 1%가 넘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따지니까 이게 1%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해당되는 분이 무지하게 많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 대주주를 따질 때 이게 꼭 어떤 최대주주의 개념이 아니구나. 최대주주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위가 주주라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혈족, 배우자, 인척 이렇게 따져서 1%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주식이 아니라 여기 걸리면 이 사람들이 다 대주주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조문이구나. 그렇죠? 이런 게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라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 실무자님들이라면 반드시 조심 2017서 565 5월 24일 나온 건데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를 이 원문을 보셔서 지금 이 사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주 중에 우선주 대다수가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래도 요 지분율을 따질 때는 이 우선주도 들어갑니다라는 또 해석입니다. 3번 하나 배우셔도 아마 평생 어마어마하게 도움되실 텐데요. 어마어마하게 도움되실 거예요. 이런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번에 2017년에 신설된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자가 기획재정부 고시로 떴어요. 이게 실제로가 제가 이 개정세법의 교재 있으시죠? 거기를 갖다가 쭉 마지막에 보시면요. 제가 찾아드려요. 맨 마지막에 보면 3번이 주요세법 우리 안 했죠? 주요세법에 가서 쭉 가시면 거기 그 맨 마지막에 4번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이 있어요. 저는 여기 써놨죠. 4번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인데 여기 보시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라는 게 여러분 신설됐어요. 이제까지는요, 보통 개별 기업 보고서, 통합 기업 보고서라는 말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개념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전 세계 연결되어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의미고요. 아주 무서운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가 2016년에 세법을 만들고 올해 3월까지인데 이걸 석 달 안에 이걸 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이 법을 바꾸면서 연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아직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6년 거를 2017년 연말까지 내는데 이때 만든 김에 국가별 보고서라는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럼 국가별 보고서는 누가 내냐면 봐요. 다국적 기업의 최상위 지배 내국법인으로서 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를 초과하는 기업.
1조를 초과하는 기업이면, 그죠? 이게 전 세계에 깔린 기업별로 그 나라에서 얼마를 받았어요? 그 세금이 얼마 나갔어요? 이런 리스트 목록이 뭐예요? 요런 걸 내요. 다시요. 다국적 기업의 최상위 지배 내국 법인으로서 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를 넘어가는 법인이 국가별 보고서라는 거를 만드셔야 돼요. 국가별 보고서. 그런데 이게 애매하니까 기획재정부가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고시한 겁니다. 이건 저희 원책에는 당연히 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거 참조하시려면 요 기획재정부 고시를 보셔서 국가별 보고서가 뭐뭐뭐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엄두가 안 나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경리과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매월 월차 결산하셔야죠. 분기마다 검토 받으셔야죠. 반기하셔야죠. 중간연합하셔야죠. 그다음에 원재무제표 그것도 빨리 만드시고 감사하셔야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종속기업들 지분법하고 연결재무제표 만드시죠. 거기다가 또 이와 같은 국가별 보고서, 개별기업 통합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참 어렵네요. 이런 경리부서 재무팀들이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으면 하긴 하지만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5번에 이건 실제로 그 내용상의 개정은 없어요. 우리가 홈택스잖아. www.hometax.go.kr 모든 세무신고를 홈택스에다 하는데 그 홈택스에다 내는 그 규정이 항상 바뀌는데 올해 이건 또 좀 늦게 바뀌었네요. 2017년 8월 21일 날 국세청 고시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상으로 커다랗게 바뀐 건 있을 게 없죠. 문구들이 좀 바뀌고 그랬네요. 우리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보시고요. 자, 이제부터 6번이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6번이 조세범 처벌법 대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 해당 여부입니다. 멋있어요? 자, 칠판 봐주세요. 칠판 봐주세요. 자, 뭐냐면 여러분 볼게요. 지금 이 얘기는 자, 우리가 국세부가 제척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그죠? 5년 전 거는 과세할 수 없다라는 게 국세부가 제척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게요. 2011년도 법인세는 2012년 3월 31일 날까지 신고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5년을 더해버리면 2017년 3월 31일. 그러니까 2017년 3월 31일 여러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2011년 이전 거를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 이후에는 현재 이게 2017년 9월에 녹화라니까 12, 13, 14, 15, 16 이렇게 5년치를 과세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국세부가 제척기관인데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에는 뭐가 있다? 예외가 있죠. 예외가 10년이에요. 무신고는 7년인데 그렇죠? 뭐 하지 말고 상속증여는 15년인데 일반적인 걸로 법인세나 부가세 같은 게 10년이 예외 조문이 있어요. 어떨 때 10년이냐? 여러분이 이 법인세 쪽에 대해서 한 개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해서 여러분 이 내용이 지적이 되면 이거는 10년 안에 걸 과세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 뭐냐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에 해당이 되면 국세부가 제척기간을 10년 안에 걸 얻어만들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국세기본법으로 가면 국세기본법에는요, 그죠 여러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모든 법이 똑같아서 국세기본법에 넣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는요 본세라고 그러죠. 먼저 내야 될 세금의 10%예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그런데 이게 부당한 방법이면 본세의 40%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여기 보면 4배가 더 무섭게 때려지잖아요. 4배가 더 할증해서 때려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때 부정한 방법도 역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거론하고 있는 조세법 처벌법에 이 규정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거시면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10년이 걸리시고요. 그리고요, 이 가산세가 40%가 걸리고, 이 법에 걸리면 원칙적으로 뭐죠? 일정 이 금액, 탈세한 금액이 일정 이상이시면 벌금 또는 징역형이에요. 근데 이게요, 금액이 크면 엔드로 가고요. 엔드로 가고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으면 벌금과 징역형을 이제 하나를 받는데, 금액이 커지면 병과라고 그러는데 둘 다 때리실 수가 있어요. 둘 다 얻어맞으실 수가 있어요. 둘 다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기 기타 부정한 게 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이 조항을 걸 때 그냥 맨날 하는 거, 매출을 누락했다, 매출을 빼먹었다, 가공 매입을 했다, 가공 인건비를 급여 처리했다.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 법에 아주 애매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런 나쁜 짓을 한 거 플러스 이게 기기묘묘하게 처리해서 도저히 정상적인 세무조사로는 이게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기기묘묘할 때, 그죠? 그럴 때만 이게 사기 기타 부정이라고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세무조사로 이런 것들이 바로 눈에 띄면 사기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웃긴 법이라고 보는데, 그냥 웃기잖아요. 여러분 안 웃기세요? 매출 누락하고 가공 매입하고 가공 인건비를 처리했는데 기기묘묘하게 처리해서 붙잡히면 사기 부정이고, 그냥 일반적인 조사로 찾아낼 수 있게 처리했으면 사기 부정이 아니래.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저는 하여튼 처음 봐. 무슨 대한민국 법이 이럴까? 전 잘 모르겠어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다만 어떻게 해요? 그렇다라는데.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례가 흐름이 있어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2016년에는요. 웬만한 매출 누락, 가공 매입, 가공 인건비는 사기 부정이 아니라고 판결들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 정권 바뀌었죠. 정권 바뀌었잖아요. 올해부터는 또 웬만하면 사기 부정입니다로 나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냥 지금 올해 나온 이런 것들 사례가 뭐뭐 있는 알려드리고, 흐름은 웬만하면 사기 부정으로 가요. 사기 부정으로. 도저히 조사위원들이 사기 부정이다라고 말하면 그냥 여러분은 10년으로 제척기간 얻어맞고요. 40% 가산세를 받고, 그나마 여러분이 선방하면 검찰에 고발해서 이렇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회피하실 수 있으면 그나마 저는 선방이라고 봐요. 요것도 애매해. 애매하다고요. 그러니까 10년 얻어맞고 40%로 가산세를 내더라도 검찰이 고발이 돼야 징역형이 나오거든요. 요거 검찰 고발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조사가 마감될 수 있으면 그것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례 잡아드릴게요. 사례 동그라미 1번 빨리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신용불량자 해당 등재에 따라 타인명의 사업자 등록 및 세무신고는 해당 안 된대요. 오케이?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동생, 형, 친구, 친지들의 이름으로 빌려 사업자래요. 이거 사실 명의가 틀린 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중죄인데도 이거 이유가 내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내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요.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그러면 사기 부정이 아니랍니다.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2번은요. 상장법인 대주주가 회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양도는 해당이 안 된대요. 이것도 또 웃기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거예요. 칠판이요. 왼쪽 잡을게요. 상장주주가 대주주잖아. 대주주일 때는 양도세를 내니까 내가 이게 안 되려고 일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했어요.
원래가 내 건데 뭐예요? 원래가 내 건데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고 1%가 아닌 것처럼 처리했어요. 이게 걸렸어도 이것도 사기 부정이 아니래요. 해당이 안 된대요. 야, 3번 사적 경비, 증빙 없는 가공비용 계상은 해당이 또 안 된대요. 이게 증빙이 없는 가공비용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탈세했다고 텔레비 나와서 사과한 적이 있어요. 그 연예인께서 중국과 많은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공 여비 교통비를 무지하게 넣었어요. 무지한 금액을 넣었어요. 수십억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증빙 전표 보면 나오잖아. 뒤에 증빙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가공 경비를 넣었지만 사기 부정이 아니래요. 부가제척 기간이 그러면 5년권만 얻어맞고 가산세 10%만 내는 거예요. 조세범 처벌법에 검찰 고발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4번 매출 매입거래 누락비 차명 계좌 사용은 또 해당이 된대. 그러니까 이 핵심은 차명 계좌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을 하더라도요. 회사 장부에 매출은 안 하고 그냥 내 이름 계좌에 넣어놨으면 이거 해당 안 된다라고 나왔을 건데 내가 회사가 매출을 해놓고 이거를 매출을 뽑아서 개인이나 법인 장부에 안 잡고 이걸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 차명 계좌에 이 돈을 회사나 개인 사업자 매출 누락한 돈을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에 넣어놨어. 이러면 못 찾게 하려고 의도적인 거야. 매출 누락 자체가 의도적이지만 그냥 웃으세요. 이런 거는 해당이 된다라고 한 거야. 차명 계좌 쓰시면 그러나요? 차라리인가 여러분 안 걸리시려면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저기 제주은행 같은 데 가서 계좌 하나 트고 넣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돌리면 사기 부정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가공인건 및 장부 계상은 해당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일도 안 했는데 일한 것처럼 취해서 올렸단 말이야. 그죠? 이건 또 가공 해당이 된대 사기 부정. 이건요 2016년에는 틀림없이 사기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올해는 사기 부정이래요. 이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판결하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지금 답이 나오는데 달라지는데 올해는 이게 사기 부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6번 실제 수익 금액을 기록한 엑셀 자료나 수기 장부들이 보관돼 있어요. 매출 누락을 했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요. 이런 게 있다라면 사기 부정이 아니래. 왜요? 그런 자료만 보면 바로 매출 누락이 파악되니까 아니래. 나는 어쨌든 해당된다 안 된다를 이양수야. 네가 다시 설명해봐. 저 설명 못해. 그냥 그 당시에 판결하는 분들. 조세심판원의 어떤 분들이 어떤 의도로. 이건 참 어렵네요. 이건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에 이걸 적용하는 지침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판결하는 분들 의도에 따라 사기 부정에 해당이 되고 안 됩니까? 매출 누락이면 매출 누락이지 내 통장에 넣어놓으면 안 되고 남의 통장에 넣어놓으면 해당이 됩니까? 가공경비는 왜 어떤 사람들은 사기 부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사기 부정이 아니라고 부릅니까? 역시 이것도 그런가? 가공인건비를 처리해서 그 사람 통장으로 넣어놓고 그 사람 통장에 있는 돈을 내 통장으로 다시 받아왔으면 사기 부정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그 돈을 빼돌렸으면 사기 부정이란 뜻인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원합니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저 이런 나쁜 짓을 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나쁜 짓은 앞으로 국세부가가 10년, 그 다음에 가산세 40%, 잘못하면 검찰 고발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요. 자, 이것도 너무 길어지면 짜증나죠? 한번 자르고 들어가서 또 하죠.